이게 웬 황당한 소리냐? 너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나보고 나가라는 거니? 여긴 분명 내 집이야. 저희는 이제 둘째까지 네 식구가 됐는데 그럼 저희가 나가요? 첫째도 겨우 이 집에 적응했는데 또 떠돌이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너? 처음부터 이 집을 뺏으려고 그런 거였구나. 엄마, 왜 제가 엄마 집을 뺏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저한테 물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결혼할 때 집안 사주셨잖아요. 지금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너 결혼할 때 전세 살 돈도 마련해줬고 사업한다고 뭐 한다고 손 벌릴 때마다 도와줬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다는 거야? 누가 들으면 제가 엄마 쫓아내는 줄 알겠어요. 평생 사실 수 있게 월세집 구해드린다니까요. 글쎄, 내가 왜 내 집 놔두고 월세 집을 구해서 나가야 하느냐고. 올해 72, 양순자 할머니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무언가라도 쥐고 있었다면 아들을 향해 그대로 집어 던졌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금쪽 같은 아들은 이제 남보다도 못한 날강도가 되어 평생을 바쳐 키워준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양할머니는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였던 그 순간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전 아들과 서로 있는 듯 없는 듯 지냈던 시간이 훨씬 평화롭고 좋았다고 회상했습니다. 30이 조금 넘었을 때 아들을 낳았었습니다. 남편도 자신도 가진 것 없이 밑바닥부터 시작했기에 아이를 키우며 세상의 모진 풍파를 다 견뎌야 했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동네에서 자린고비 소리를 들을 정도로 검소했고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자식도 키우고 집도 마련하고 남들처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양씨 부부와는 달리 아들은 전혀 다른 성향을 지니고 있었어요. 20대 중반, 그럭저럭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던 아들은 어느 날 느닷없이 사업을 하겠다며 회사를 때려치웠습니다. 엄마, 아빠, 한 푼 두 푼 모아선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직장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려고 해요. 웬 사업이냐? 내가 그런 걸 해본 적은 있냐? 사업해본 적 있는 사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확실한 기회예요. 양 씨의 남편은 그런 아들을 무척 못마땅해 했습니다. 창식이란 친구와 반씩 투자해서 술집을 차리겠다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근데 제가 아직 모아둔 돈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엄마, 아빠가 좀 도와주세요. 금방 갚을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모아서 시작해야지. 아직 젊은 놈이 처음부터 공짜로 얻어먹으려 들어? 그게 그 사업이냐? 그렇게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친구랑 동업을 하겠다는 아들의 말에 남편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좀 주세요. 창식이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쪽 일을 해서 잘 알아요. 초반에 같이 투자만 하면 큰 돈 벌 수 있어요. 일로 서로 보내느니 많으니 실랑이를 했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렇게 꼬장꼬장하던 양 씨의 남편은 결국 아들을 위해 대출 하나 없던 집을 담보로 돈을 융통해 주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봐. 감사합니다. 진짜 성공해 볼게요. 그렇게 아들은 친구와 함께 개업했지만 이듬해 바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대출금은 고스란히 양 씨 부부의 몫이 되었고요. 그게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양 씨와 남편은 온몸을 갈아넣듯 아들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뭐 했느냐고요? 이 사업, 저 사업. 말만 그럴싸하게 하며 크고 작게 손을 벌린 일이 셀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다 모두 함께 파멸할 것 같다는 불안 속에 결국 양 씨의 남편이 아들에게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너 제대로 남들처럼 착실히 앞가림할 수 있을 때 와라. 그전엔 찾아오지도 말거라. 그때가 아들이 30 초반이었는데 그렇게 부자가는 2년간 절연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 씨의 남편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아들이 속썩인 탓에 70도 안 된 나이에 그렇게 빨리 떠난 거지. 남편의 죽음을 계기로 양 씨와 아들은 다시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결혼을 했고 하늘에 있는 남편이 도와준 덕인지 그토록 노래를 부르던 사업도 처음으로 제대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드디어 한 사람 몫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죠. 일 바쁠 텐데 이번 명절엔 안 와도 된다. 안 그래도 그 얘기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이번 명절에는 준이 데리고 해외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생활이 펴긴 폈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리저리 쏘다니는 아들. 하지만 양 씨는 속이 편치 않았습니다. 외국 나가면 돈만 많이 쓰지. 아이고. 엄마, 또 돈 얘기하신다. 누누이 말했듯이 잘 될 때 더 아껴야 한단다.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꼭 아빠처럼 말씀하시네요. 아이고, 알았어요. 여행이야 데리고 가주면 고맙지만요. 아들의 씀씀이가 보통이 아닌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양 씨가 알 길 없지만 예전에 쫄딱 망했던 일을 떠올리면 기쁜 마음보다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괜한 기우처럼 느껴지지만 사업이란 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양 씨는 이미 몸으로 배운 터였죠. 그래도 아무리 잔소리해봤자 마음먹은 아들이 귀담아 들을 리 없었습니다. 물론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네, 걱정 마세요. 그래서 안 가신다고요? 그래, 너희끼리 다녀와라. 우리 엄마는 호강시켜 드리려고 해도 따라주질 않으시네. 아들은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들은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좋은 차를 타며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왜 불길한 예감은 늘 틀리질 않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불쑥 양 씨를 찾아왔습니다. 요즘 바쁜 것 같더니 다 같이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일이 좀 많았어요.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피골이 상접했니? 근심으로 가득한 얼굴의 아들과 며느리를 보고 양 씨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 다 거리로 나앉게 생겼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안다니. 말 그대로예요. 집도 넘어가고 차도 뺏기고 다 털렸다고요. 그 말을 들은 양 씨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0여 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왜 또 그렇게 된 거야?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좀 끌어다 썼어요. 근데 일이 꼬여버려서 너 그러길래 내가 돈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잖니. 아니 엄마, 돈을 많이 써서 망한 게 아니라고요. 사업이 원래 그래요. 한번 자금이 막히면 아니다. 엄마한테 이런 얘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집도 넘어가서 당장에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온 거예요. 고개를 숙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6살 난 손주. 남들은 안정된 삶을 누릴 나이에 가진 것 하나 없이 다시 시작해야 한다니 양 씨는 눈앞이 아득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여기서 좀 지낼게요. 부탁드려요, 어머니. 살가운 고부 사이는 아니었지만 한때 사모님이라 불리던 며느리도 졸지에 모든 걸 잃고 초라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 별 수 있니? 불편하겠지만 일단 들어와서 살아라. 바닥부터 다시 모아서 일어나면 되잖냐? 감사해요, 엄마. 죄송해요. 그렇게 아들의 가족은 양 씨가 살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아들도 이곳에서 자랐고 내 식구가 지내기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너희가 써라. 준이도 같이 자지? 내 큰 방 하나면 돼요. 양 씨가 혼자 사용하던 화장실, 딸린 안방은 아들 내외에게 내주고 자신은 작은 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혼자 살다가 아들과 며느리, 손주와 함께 지내려니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남편이 떠난 뒤 적적하던 마음을 채워주는 듯한 안정감도 느껴졌습니다. 밥 먹고 출근해라. 아들 부부를 챙기는 일은 자연스레 양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까지 아침 밤 낮없이 일을 했기에 집안일이며 밥을 챙기는 일은 양 씨가 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두 사람이 집에 있는 날이 별로 없어서 크게 고되진 않았습니다. 아침은 먹는 둥 마는 둥 나가고 저녁은 양 씨가 자신 먹을 때 조금 더 만들어 놓으면 늦게 들어온 아들 부부가 알아서 차려 먹었죠. 문제는 손주 준이었습니다.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터라 양 씨가 직접 등하원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어머니, 준이 자요? 진작 잠들었지. 별일은 없었고? 무슨 별일이요? 준이도 잘 먹고 잘 놀다 잤죠? 그래.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일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소리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 준이 걱정은 하지 말고. 결혼 후 자주 얼굴도 보지 못했던 며느리는 처음에 양 씨 집으로 들어올 땐 무척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시어머니와 사는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매일같이 일만 하다 보니 쓸데없이 돈 나갈 일도 없고 그만큼 돈은 착실히 모였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양 씨 또한 이렇게 함께 사는 삶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주를 유치원에 보내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네 친구를 만났습니다. 언니, 나 요즘 여기 가슴 쪽에 몽우리 같은 게 잡혀서 신경 쓰여. 검사 한번 받아보려고. 친구는 자신의 겨드랑이 부근을 만지며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양 씨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도 있는데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자 친구가 깜짝 놀라며 양 씨의 팔을 덥석 잡더니 만져보곤 화들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 언니,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글쎄, 얼마 안 된 것 같긴 한데 왜 그래? 혹시 유방암 아니야? 그 말에 양 씨의 눈이 크게 띄었습니다. 유방암이라니 설마 몇 달 전 검사에서도 혹 몇 개 있다는 소리는 들었던 터라 무언가 만져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던 양 씨였습니다. 아니야, 언니. 나 아는 사람도 이렇게 만져져서 병원 갔는데 유방암이더라니까. 너도 있다며? 그러니까 검사라도 해보라는 거지. 암이면 어떡하려고. 심란해진 양 씨는 다시 한번 몽우리 같은 걸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 동그란 구슬이 들어앉은 듯한 감촉이 느껴졌고 이리저리 눌러보았지만 통증은 없었습니다. 아프진 않은데? 그게 그렇게 만진다고 아픈 줄 알아? 언니도 당장 병원 가봐. 검사 받아.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양 씨는 충격에 빠졌고 병원 예약이 잡힌 다음 주까지 내내 마음이 어지럽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초음파 검사를 받는 날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던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짓자 양 씨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왜 그러세요? 유방암 맞아요? 의사는 한숨을 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와장창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서 환청처럼 울렸습니다. 그럼 암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직은 단정 못해요.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병원을 나서면서도 양 씨는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 없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지만 단순한 혹은 아닌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미 암 진단을 받은 것처럼 몸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날 밤 멍하니 앉아있는 양 씨의 모습에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양 씨를 보며 옆에 있던 며느리도 의아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었지만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한참을 양 씨의 말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큰 충격에 휩싸인 듯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을 어쩜 좋니? 아니겠죠? 그냥 혹이겠죠? 저번에도 혹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른가 봐. 어떡해요? 한순간에 초상집이 되어버린 집안 분위기. 너희한테 괜히 말했나 보다. 신경 쓰지 말아라. 결과 나오면 그때 얘기하자.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일주일 뒤 양 씨와 아들은 양 씨가 유방암이 아닌 양성종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로선 수술도 필요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2주는 지옥과도 같았던 시간이었기에 양 씨는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노심초사하던 아들도 한시름 놓았다며 크게 기뻐했죠. 이번 일을 계기로 양 씨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번 일을 통해 또 다른 걸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조심스레 양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이번에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고르는 아들을 보며 양 씨는 괜히 마음이 긴장되었습니다. 뭘 그렇게 생각해 봤길래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 이번에 엄마가 진짜 암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그래, 너도 그랬겠지. 내가 괜히 미리 말해서.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근데 이런 일이 언제든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무슨 소리를 하려고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니?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건강히 오래오래 사시라고요. 엄마가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이 집 명의를 저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순간 양 씨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뭘 바꿔? 이 집 명의? 미리 좀 해두시는 게 낫지 않나 해서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픈 거랑 집이랑 무슨 상관이야? 혹시나 엄마가 많이 아프시거나 특히 치매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아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치매 걸리셔서 명의 이전하는데 고생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양 씨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를 끌어오며 결국은 이 집을 지금 자신에게 달라는 속내를 꺼내는 아들. 어차피 자식은 저밖에 없잖아요. 엄마 돌아가시면 이 집 제 거잖아요. 건강하실 때 명의만 저로 해주시면 나중에 골치 아프지 않죠. 양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는 엄마가 유방암일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고작 생각한 게 명의였니? 결혼하더니 철든 줄 알았더니 여전히 철부지네. 아니,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렇게 같이 사는 거잖아요. 아빠도 돌아가셨고 이 집 가장은 이제 저 아닌가요? 그러면 명예 주시고 제가 엄마 부양하면 되죠. 그리고 모양새도 그렇잖아요. 제가 엄마 모시고 사는 거랑 엄마 집에 얹혀 사는 거랑 보기에 좀 그렇죠. 애엄마 보기에도 제가 너무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씁쓸하게 말하는 아들을 보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외치려던 말이 목구멍에서 쏙 들어갔습니다. 면전에 대고 말하는 모습이 심해서 그렇지 가만히 따지고 보면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스치자 아들이 말하던 아는 사람 이야기가 꼭 남의 일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 씨는 아들에게 집 명의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며느리는 아들보다 더 기뻐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등기부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양 씨와 아들 내외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몇 달 뒤 며느리가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뭐? 둘째를 가졌다고? 네, 어머니. 경사이긴 했지만 아들의 외벌이로 살기엔 여전히 빠듯한 형편이었기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애미야, 축하한다. 하지만 임산부 앞에서 걱정을 내색할 순 없었습니다. 아들은 경사났다며 팔짝팔짝 뛰었고 양 씨도 억지로 웃으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며느리는 만사까지 일을 하다가 둘째를 낳으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양 씨와 며느리의 불행한 동거가 시작된 것이요.
며느리가 직장에 다닐 땐 미처 몰랐던 성격이 하루 종일 붙어 지내다 보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데다 갓난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댔고 끼니 때가 되면 며느리 밥부터 챙겨야 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때 아닌 산후조리를 도맡게 된 셈이었죠. 어머니, 준이 데리러 갈 시간 됐는데요. 아기 하나만 돌보면 그나마 나았겠지만 첫째 준이도 보통 손이 가는 아이가 아니어서 하나하나 돌봐줘야만 했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매사에 까다롭고 예민했습니다. 이건 끓는 물에 삶아야 해요. 어제 전부 싹 삶았잖아요. 오늘은 세탁기에 돌려서 빨아야 하나? 죄송한데 이거 매일 삶아야 하거든요. 이리 줘라. 어머니 힘드시면 제가 할게요. 아니다, 됐다. 내가 삶을게. 그러고는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 어찌나 잔소리와 요구가 많은지 차라리 며느리가 못되게 소리라도 쳐줬다면 그럼 네가 해라 하고 던져버렸을 텐데 그럴 거면 그냥 자기가 하겠다는 며느리에게 어떻게 그런 말조차 하겠느냐 싶었습니다. 며느리를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상전을 모시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는 아무튼 간에 성공하면 이 은혜 다 갚아라. 무슨 말이에요? 다 늙은 내 몸 부려 먹으니 하는 소리다. 어느 날은 양 씨가 아들에게 이렇게 불평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라고 해서 시어머니인 양 씨와 함께 지내는 것이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여기 살아? 왜, 무슨 일 있어? 그건 아니고 그냥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엄마가 불편하게 해?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야.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제일 힘든 법. 양 씨는 양 씨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아들은 지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처럼은 안 되잖아. 아기 돌보시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자꾸 아니다 하시니까. 옛날 사람이니까 그렇지. 당신이 좀 참아. 이 집에 들어와서 나 좀 쉬고 싶다. 우리 그냥 나가서 살면 안 돼? 이제 방 한 칸 얻을 정도는 되잖아. 지금 당장은 분가는 어렵지. 그냥 웬만하면 당신이 좀 참으면 안 돼? 왜 나한테만 참으라 그래? 나도 힘들어. 당신 사업만 안 망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잖아. 뭐,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당장 어디로 나가자는 건데? 내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나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고. 부엌에 나왔다가 우연히 들은 아들 부부의 대화. 양 씨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만 힘들다고 여겼는데 며느리 역시 속이 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걸요. 그래, 저희라고 무작정 편하기만 하겠어. 요즘 착실히 일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이제 나가 살아도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시 사업한다고 설치기라도 하면 뜯어 말릴 생각이었지만 지금처럼 벌어들이기만 한다면 부인과 자식 둘은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을 듯 했습니다. 양 씨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나이 들어도 아들 도움 필요 없이 살 테니 제발 아들만이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젊으니까 부부가 둘이 벌면 금방 일어설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대화를 끝까지 듣지는 못했지만 양 씨는 그들이 곧 분가 계획을 세울 것이라 짐작했지요. 손주에게 할미 소리 들으며 북적이게 살아온 날들이 떠오르니 떠나보낼 생각에 살짝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양 씨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양 씨는 드디어 분가 얘기가 나오겠구나 싶어 마음의 준비를 했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조금이라도 보태주려 통장 잔고도 슬며시 확인해 두었지요. 그래, 무슨 일이야? 지난날 들었던 아들 부부의 대화는 못 들은 척하며 양 씨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 사업 다시 해보려고 해요. 고개를 끄덕이던 양 씨는 그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뭘 한다고? 네가?
둘째도 태어났고 다시 한번 만회해봐야죠. 아이고, 두야. 그냥 직장 다니면 안 되겠냐? 이렇게 벌어서 애들 대학은 어떻게 보낼 거야? 그래서 이번엔 의류 사업을 해보려고요. 이 집으로 대출 좀 받으려고요. 그래도 엄마한테는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허락이 아니라 통보처럼 들리는 아들의 말에 뒤로 넘어갈 것 같은 몸뚱이를 겨우 추스르며 양씨가 말했습니다. 뭐? 너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니? 나랑 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서 지킨 집이야. 너 예전에 사고 쳤을 때도 어땠는지 알면서 또 그 소리를 해? 그때는 제가 뭘 몰랐고요.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집은 엄마 죽을 때까지 가져갈 노후 자금이야. 대출 소리는 다시는 하지 마라. 집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돼요? 엄마 지낼 곳은 제가 따로 마련해 드릴게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아들의 말은 양씨의 머릿속에 제대로 입력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지낼 곳을 마련해? 엄마도 애들 돌보고 집안일 하시는 거 지친다고 하셨잖아요. 나가서 편히 사실 수 있게 방구해 드릴게요. 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네 말은 내 집으로 대출 받아서 사업할 거고 이 애미는 불편하니까 나가서 살라는 말이야? 불편하니까 나가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엄마가 따로 사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 뒷바라지 할 필요 없이 제가 사업하면 애 엄마는 집안일 다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엄마가 힘들게 저희랑 같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웬 황당한 소리니? 그래서 너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지금 여긴 내 집이다. 아니 엄마, 저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꼭 엄마 쫓아내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월세는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내드릴게요. 지금이랑 다를 게 없죠. 그리고 혼자 사실 집은 월세도 덜 나오고요. 그런 건 다 모르겠고 불편하면 너희가 나가든지 해라. 우리 이제 둘째까지 내 식구인데 저희가 어떻게 나가요? 첫째도 겨우 이 집에 적응했는데 또 떠돌이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너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구나. 이 애미한테서 이 집을 뺏어가려고 한 거였어. 엄마, 왜 제가 엄마 집을 뺏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저한테 물려준다고 생각하세요. 저 결혼할 때 집안 사주셨잖아요. 지금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너 결혼할 때 전세 살 돈도 마련해줬고 사업한다, 뭐 한다 하면서 틈틈이 손 벌릴 때마다 도와줬었는데 그 돈 다 합치면 집 한 채는 사주고도 남았어. 그러니까 평생 사실 수 있게 월세집 구해드린다니까요? 이런 연극 같은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양씨는 마치 현실이 아닌 누군가 짜놓은 비극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같이 살겠다고 울며 찾아왔을 땐 돈 모아서 금방 나가겠다던 아들이 명의를 이전하고 조금 살만해지니까 불편하다고 한다. 그런데 집주인인 엄마 보고 나가라니 말이 좋아 평생 살 집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지. 결국은 같이 살 마음이 없으니 혼자 새들어 살다 죽으라는 말 아니겠어요. 며느리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아들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딴청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싸우는 줄 알았던 두 사람은 사실 작당 모의를 해서 이런 결론을 낸 듯 의기투합한 표정이었죠. 엄마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셔서 그래요. 같이 살면 서로 힘들고 불편한 상황이니까 우리 넷이 나가서 사는 것보다 엄마 혼자 나가서 사시는 게 더 편한 방법이니까 그런 거죠. 안 그래요? 오히려 나가서 사시면 더 좋아하실걸요? 이건 자식이 아니라 날강도보다 더한 놈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칼을 들이밀었더라면 반항이라도 해보았을 텐데 믿고 명의를 넘겨주었던 양씨는 그야말로 뒤통수를 3개 맞은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들에게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양씨는 뼈아프게 후회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으면 네가 나가 살아. 그리고 당장 내 집은 다시 돌려줘라. 애초에 죽기 전에 명의 넘겨달라는 네 말들은 이 애미가 바보였다. 이 집 담보 잡고 대출이라도 받기만 해봐라. 죽어서도 용서 안 한다. 양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이 집이 없으면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니까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데 집도 없이 비참하게 떠돌아다니며 늙어가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던 양씨였건만 이런 비참한 고민을 하게 만든 아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작 명의를 넘겨준 마당에 이 논쟁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 아들과 함께 사는 것뿐이라는 사실이 양씨의 속을 더 쓰리게 만들었습니다. 양씨 할머니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식이 어렵다며 울며 들어올 땐 부모의 집이라며 기대어 살더니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불편하다고 집주인인 엄마에게 나가달라니 정말 너무하단 생각 안 드시나요? 양씨 할머니처럼 소갈이하지 않으려면 진명에 넘겨주기 전에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양씨 할머니의 대처가 현명하고 용기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엔 더 흥미진진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